남가주에 파괴적인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주민들에게 강풍 피해 단전에 대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중동부 지역에는 폭설이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와 함께 8천 건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되면서 일상생활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적자 행진을 막아야 한다며 3,220억 달러 예산을 제안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어제 계약한 가운데 오는 2월부터 교내 휴대폰 사용 전면 금지 규정이 시행됩니다. 한인은행들이 설맞이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시작하고 H마트도 설맞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차량 돌진 테러가 발생한 뉴올리언스를 방문해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한편 어제 남가주를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은 남가주 자슈아 트리를 국립기념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연방의회가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공식 인증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주한 미국 대사로 미셸 박실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782억 달러로 전월 대비 46억 달러, 6.2% 증가했다고 상무부가 밝혔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오늘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가 개최됩니다. 4,800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엔비디아의 젠슨 CEO는 로봇의 챗 GPT 순간이 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돼 대통령 관저 앞은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장은 경호처가 현재 관저를 요새화한 상황에서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가로막는 인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할지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캐나다 트리도 총리가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후임자가 결정되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티벳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해 126명이 사망하고 3,609채가 건물이 붕괴됐습니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을 뜨겁게 달궈왔던 손흥민 선수의 거취가 소속팀 토트넘과 1년 계약 연장으로 일단락됐습니다. 구단 대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LA 다저스에 입단한 김혜성 선수와 주전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었던 내야수 개빈 럭스가 신시내티로 트레이드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53.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72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5년 1월 7일 화요일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입니다. 자, 오늘 상승 출발했던 뉴욕 증시 지금 혼조세 보이고 있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근하신 분들도 계시고 출근 중이신 분들도 계시고 로컬 도로 프리웨이 지나실 때 운전할 때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어요. 네, 지금 LA 지역은 조금 덜한 것 같은데 벨리 지역 그리고 LA 또 인근 지역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부는 곳들이 있습니다.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국립기상청은 어떻게 경고를 했냐면요. 생명을 위협하는 파괴적인 강풍이다. 모레까지 이어질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강풍으로 인해 화재 시즌이 1월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LA 소방국은 1월에 산타아나 강풍이 부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7일부터 LA와 벤츄리아 카운티 대부분 지역에서 시속 100마일에 달하는 강하고 건조한 바람이 예보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남가주에 산불의 위험이 높아지고 나무, 전선, 심지어 대형 차량에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적색경보는 오는 9일까지 발령되어 있으며 10일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월에 적색경보가 발령되는 것은 LA 적색경보 사무소가 2021년 이후 처음입니다. 기상학자들은 1월에 적색경보는 드문 일이지만 건조한 겨울철에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남가주는 수년 새 가장 건조한 기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비가 오는 날이 적었기 때문에 워낙 건조한 탓에 연료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한 산타아나 바람이 불고 습도가 떨어질 때는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을 일으킬 수 있다고 기상청은 경고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이번 강풍의 광범위한 영향 범위입니다. 산악지대와 일반적인 강풍구역뿐만 아니라 할리우드 힐스, 베버리 힐스, 세플바다 패스, 팔로스 버디스와 카탈리나 섬까지 평소에는 강한 산타아나 바람을 겪지 않는 지역에도 위험한 강풍이 예상됩니다. 전기 공급업체들은 계획되지 않은 정전과 함께 화재 발생을 제한하기 위해 계획된 전력 차단을 실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사는 높아진 산불 위험으로 인해 LA와 벤츄라, 리버사이드, 샌 버나디노 카운티에 걸쳐 29만 4천 명의 고객이 7일과 8일에 전력 차단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적색경보는 LA와 벤츄라 카운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기상청 관계자들은 산타바바라와 샌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7일과 8일 LA와 벤츄라 카운티에서 산타아나 강풍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벤츄라 카운티 소방서와 남가주의 소방대원들은 강풍으로 인한 주민들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들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말리부의 프랭클린 파이어와 카마리오 마운틴 파이어가 산타아나 강풍에 의해 확산된 바 있습니다. 라디오설 뉴스 이은입니다. LA 통합교육부 LAUSD 소속의 각급 학교가 6일 일제히 개학에 돌입한 가운데 캠퍼스 안에서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이 2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LAUSD 초등고교에 재학하고 있는 5만 5천여 명의 학생들과 교사들은 개학 첫날 어제 새 규정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2월 18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LAUSD가 공개한 휴대폰 사용 금지 시행 규칙에 따르면 먼저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수업이 진행되는 시간 중에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스마트 안경, 이어버드 등의 기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들 기기들은 파워를 끈 상태에서 백팩이나 사물함에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또 비상시에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기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장애가 있거나 통역이 필요한 경우 또 기타 건강 관련 문제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가 3,220억 달러 규모의 캘리포니아 주 예산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예산안은 확정이 아니라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예산에서 취할 액션에 따라 주정부 예산 규모 변경이 있을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예산의 3분의 1 정도가 연방기금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는 20일 이후 트럼프 행정부 결정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예산액이 정해집니다. 만일 연방기금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새로운 예산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뉴섬 주지사 입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감축되는 연방 예산안에 따라 새로운 주 예산안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새로운 예산안 발표 데드라인은 6월 말까지인데 이에 앞서서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에 게빈 뉴섬 주지사가 어제 예산안을 공개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새 예산안의 세부사항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DC와 그 주변 지역을 포함하는 동부 지역에 6일 폭설이 내렸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워싱턴 DC 지역에는 어제 일일 적설량으로는 최근 2년 사이 최대급인 5인치 이상의 눈이 내렸고 워싱턴 DC 일부 지역에서는 적설량이 8인치까지 측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기 수천 편이 결항했고 사망자까지 발생했으며 일부 주에서는 비상사태까지 선포됐습니다. 여기에 강력한 한파까지 예보돼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빙판길에 달리던 화물차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또 다른 화물차는 속도를 줄였지만 미끄러지며 차선을 넘나듭니다. And I'm out here trying to conquer this hill that the snow definitely has locked in. And my four-wheel drive is broke down, so I'm using a two-wheel drive with chains. And hopefully I can get out today. 미국 중동부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워싱턴 DC에는 최대 20cm가 쏟아졌습니다. 연방 정부 기관들은 물론 학교도 문을 닫았습니다. It's similar to a ghost town. I mean, a lot of companies are shut down. Restaurants are shut down that you don't really expect to be shut down. I work for a company that never shuts down, and we're shut down. 항공편도 8,000편 넘게 결항되거나 연기됐습니다. 하늘길뿐 아니라 지상에서도 일부 고속도로는 폐쇄됐고 열차 운행도 상당수 취소됐습니다.
미 전역에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가 났고 수천 명이 도로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정전으로 수십만 명이 추위에 떨었습니다. 메릴랜드주와 버지니아주 등은 비상사태까지 선포했습니다. 이번 폭설로 미국 전역에서 현재까지 최소 5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북극 제트기류 남하로 폭설 이후에는 위험할 정도의 한파가 이어질 거라고 미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는데요. 뭐 대비는 하고 있겠죠. 많은 감염병 전문가들이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손 놓고 있다면 질병통제예방센터 정말 무능에 그칩니다. 그러진 않겠죠. 결국 조류독감에 감염된 사람이 숨지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루이지애나 보건부는 조류독감 H5N1 조류독감에 걸려 입원했던 환자 사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류독감과 관련해서요, H5N1이라고 표시하는 곳도 있고 조류독감이라고 이야기하는 곳도 있고 조류인플루엔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도 있습니다. 용어 통일이 더 시급합니다. 이 사망자는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지난달 중순 조류독감 감염자 가운데 처음으로 심각한 증세를 보인다라고 발표했던 환자입니다. 루이지애나 보건부는 이 환자에 대해 65세가 넘었고 기저질환이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뒷마당에서 기르던 가금류와 야생 조류에 노출된 뒤 조류독감에 걸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 보건부는 광범위한 조사 결과 지역 내에서 추가 조류독감 발병 사례나 사람 간 전염이 이뤄진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CDC는 미국에서 수백 곳의 낙농장으로 지금 조류독감이 확산돼 있고 사람에게까지 전염돼 66명의 발병 사례가 보고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첫 사망자가 나오기 전까지 조류독감 감염자 모두 경미한 증세를 보였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번 사망자가 감염된 바이러스가 어떤 변이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입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확산함에 따라 그 위력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생태학 권위자인 리처드 웹비 박사는 이 바이러스의 계보를 25년 동안 연구해 왔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 중 가장 위험한 형태 오래 보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이 바이러스가 마침내 치명적인 감염을 일으켰다는 사실은 비극적이지만 놀랍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보건부 등에 경고해 왔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모리 대학교의 시마 아크라왈다 박사는 바이러스 진화는 우려스럽지만 그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추가 전염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모든 전염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라고 짚었습니다. 이 시마 라쿠다왈라 박사는 오래전부터 조류독감이 제2의 코로나 팬데믹이 될 수 있다, 제2의 팬데믹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고 경고해 왔던 인물입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잇따르는 강력범죄가 시민의 불안을 키우면서 재택근무자들을 사무실로 출근하게 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6일자로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인용한 컬럼비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그룹 바이털시티 연구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지하철 중범죄는 573건으로 1997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살인사건은 10건으로 전년 대비 2배의 수준이었습니다. 블룸버그는 수많은 대응 조치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는 이용 승객들에게 수십 년 만에 가장 위험한 해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대중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서 지난해 역사 내에 경찰 배치를 늘리고 주 방위군까지 동원해서 검문 검색을 강화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영자들은 직원들이 재택근무 대신에 일터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지만 직원들의 범죄 피해 두려움이 사무실 복귀를 꺼리게 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국 MTA 통계에 따르면 뉴욕 지하철의 일간 탑승객 수는 300만 명대로 400만 명대를 웃던 팬데믹 이전 시기에 비해서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LA 민주평통이 사무실에서 시무식을 어제 개최했습니다. 민주평통은 올 한 해 한국의 정치 상황이 많이 시끄럽지만 지속적인 통일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용태 민주평통 회장입니다. 2025년도에는 북한이 굉장히 얼어붙었기 때문에 저희 힘으로서 이렇게 하기가 조금 힘들고요.
사실 우리는 LA에 살기 때문에 또 미국에 살기 때문에 LA에 있는 정치인, 미국 정치인과 또 미국에 있는 또 워싱턴에 있는 미국 정치인들을 좀 움직이고. 이용태 회장은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친분이 있는 만큼 이를 통해 남북 간의 평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이면서 다양한 방법의 통일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마트가 을사년 새해 설을 맞이해서 H마트 고국통신에서 설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LA갈비와 조기, 스킨케어 세트, 케이크 등의 다양한 선물을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손쉽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가족을 비롯해 소중한 지인들에게 설맞이 선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는 6일인 어제부터 시작해 2월 2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됩니다. 또 1월 6일 어제부터 오는 1월 19일 이내에 사전에 주문하면 쿠폰 코드를 통해 추가 10% 할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인은행가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드립니다. 한인은행들이 고객에 한해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CBB뱅크와 오픈뱅크는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한국으로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한국과 홍콩, 중국, 베트남, 대만에 한해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한미은행은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한국과 홍콩, 중국, 베트남, 인도, 파키스탄으로 보내는 송금의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US메트로뱅크는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한국과 홍콩, 중국, 베트남으로 보내는 송금의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개인 체킹 계좌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뱅크 심플리 개인 체킹 계좌는 월 수수료가 없고 계좌 개설을 위한 최소 금액이 $25이며 전국에 있는 5만 개 이상의 ATM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번거로움이 없는 체킹 계좌입니다. 오는 2월 28일까지 제공되는 이벤트 기간 동안 뱅크 심플리 체킹 계좌를 열면 최고 $30 상당의 첫 체크불이 무료로 지급되며 계좌 개설 후 12개월간 최대 5번까지 국내 또는 해외 송금 수수료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1월 7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대부분 지역 오늘 강풍이 붑니다. 특히 말리부를 비롯한 해안가와 또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같은 일부 지역은 매우 강한 산타아나 바람이 불겠습니다. 현재 최대 80마일 풍속까지 예고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오후 4시부터 수요일인 내일 2시까지 강풍주의보, 강풍경보, 산불경보인 레드플래그 알러트까지 발효돼 있습니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남가주 건조한 날씨에 오늘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화재 위험도 매우 커지겠습니다. 남가주 지역 오늘도 맑고 포근한 날씨에 낮 기온 어제보다 2, 3도가량 내려앉겠고 일부 지역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0도 이상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2도, 밤 최저 기온은 51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2도, 48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68도, 55도, 해안 지역은 70도, 54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도 충남과 전라 지역에 폭설이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11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로 강추위 계속되겠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 기술 트렌드를 가늠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2025가 오늘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소비자 가전협회가 주관하는 이 CES는 IT와 가전을 넘어 이제 인공지능, 이동통신, 반도체 등을 총망라한 기술 전시회가 됐습니다. 언젠가부터 이 CES에 자동차도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이 전 세계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가면서 CES의 무게감은 더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소비자 가전협회는 올해 미국 기술 시장의 소매 매출이 5,370억 달러로 지난해 5,200억 달러 대비 3.2%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분야별로는 AI, 역시 인공지능이 지난해에 이어 다시 전면에 등장해 일상에서 전방위적으로 활용되는 기술이 조명될 예정입니다. 어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기조연설을 했고요. 오늘 오후에는 에드 바스티안 델타 CEO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이 스피어에서 혁신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도 삼성, SK, LG 등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전부 전시관에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 지금 뒷배가 든든하지 못해서 조금 불안하죠. 네, 한국 정치 상황을 보면 지금 마음을 편히 놓고 행사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참가하는 한국 기업 수는 1031개, 역대 처음 1000개를 넘어서서 미국 1509개, 중국 1339개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이 참여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14만여 명이 CES를 참관하기 위해 지금 라스베가스를 찾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 최대 자동차 기업 토요타가 5년 만에 CES에 참가해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렇게 개막하는 CES 어제 기조연설자로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등장해서 로봇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깜짝 놀라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요. 그러면서 로봇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KBS입니다. 트레이드마크인 가죽 자켓 차림의 젠슨 황 옆으로 10여 대의 로봇이 한꺼번에 등장합니다. My friends. 젠슨 황은 로봇의 챗GPT 순간이 오고 있다는 한마디로 자신이 생각한 인공지능 기술의 미래를 설명했습니다. The ChatGPT moment for general robotics is just around the corner. It's going to make it possible for us in the next several years to see very rapid breakthrough. 온라인 등 가상 환경을 무대로 해온 AI를 로봇, 자율주행 등 실제 물리적 세계로 끄집어내겠다는 건데 이를 위한 새로운 AI 개발 플랫폼 코스모스를 출시한다고 공개했습니다. 기존의 AI 모델은 시간과 돈이 많이 들지만 코스모스를 사용하면 로봇과 자율주행차 개발 등에 드는 작업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With this physical AI, there are many downstream things that we could do as a result. 미래형 자율주행차의 모습 등도 공개했는데 AI 기술의 궁극적 목표를 물리적 실체를 갖춘 산업군으로 보고 이 역시 선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거로 보입니다. 관객들 앞에선 고대역 폭매물이 수백 개가 탑재된 블랙웰 기반 신규 플랫폼 장비를 들고 유쾌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젠슨 황 최고 경영자의 기조연설을 보기 위해 온 사람들로 이곳은 보시는 것과 같이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I've been here 10 years and I have never seen a line this big in my life. It was like somebody is here to see God today. AI 거대 기업들이 인공지능 혁신 기술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가정과 일상을 아우른 AI 홈을 대거 선보였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KBS 뉴스 개현우입니다. 하시모토 에이지 일본 제철 회장이 7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철강 기업 US 스틸 인수를 불허한 데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위법한 정치 개입으로 심사가 적절하지 않았으므로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하시모토 회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바이든 대통령의 인수 불허 명령과 또 미국 정부 심사의 무효를 요구하는 불복 소송 등을 냈다며 이같이 밝힌 것입니다. 하시모토 회장은 불허 명령이 명확히 법령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승소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제철은 2023년 12월 중 모두 149억 달러를 투자해서 US 스틸을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3년 조강 생산량 순위에서 일본 제철이 세계 4위, US 스틸은 24위였습니다. 일본 제철은 US 스틸을 인수해서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철강 노조 측이 반발했고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등 유력한 정치인들이 잇따라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난항을 겪었습니다.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일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계획에 대해 국가 안보와 매우 중요한 공급망에 위험을 초래한다면서 30일 이내에 인수 계획을 포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두 회사에 명령한 것입니다. 이에 일본 제철은 US 스틸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과 인수 계획을 심사한 연방 재무부 산하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불허 명령 무효화와 재심사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일본 제철은 올해 6월까지 인수를 완료하지 않으면 US 스틸 측에
5억 6,500만 달러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어서 당분간 인수를 위해 총력전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제출이 추진하고 있는 소송전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승소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는 1월 20일에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어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관세가 더 수익성이 있고 가치가 있는 회사로 만들어줄 텐데 왜 지금 그들은 US 스틸을 팔기를 원하느냐라면서 재차 반대의 뜻을 나타내 이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강풍에 대한 경고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각별히 오늘 신경 바짝 쓰시기 바랍니다. 곳곳에 곧 단전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최측근으로 꼽히는 데이나 화이트 UFC 최고 경영자가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 이사로 임명됐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메타 이사 회의에 화이트 CEO 등 3명의 신임 이사를 교체 임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과 개인 웨어러블 기기, 소셜미디어 미래와 관련해 엄청난 기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말한 저커버그는 새로 임명한 이사들이 목표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화이트와 함께 메타 이사로 임명된 찰리 송허스트는 AI 등 기술 분야 전문 투자가이고 존 엘카는 이탈리아 자동차 재벌 아넬리 가문의 후계자입니다. 화이트를 제외한 신임 이사 2명은 메타와 관련 있는 기술 분야에서 지명도가 있는 재계 인사입니다. 그런데 화이트가 이렇게 이름을 올린 배경, UFC 종합격투기 회장입니다. 그런데 최첨단 IT 기업에서 이사로 선정됐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트럼프 당선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하는 저커버그의 바람 때문일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20년 대선 당시 민주당 성향인 저커버그가 자신의 낙선을 위해 음모를 꾸몄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패스트푸드 업체인 맥도널이 임직원들의 고용과 승진에 도입했었던 다양성 정책 중의 일부를 4년 만에 폐기하겠다고 6일자로 밝혔습니다. 이것은 대학 입학에서 적극적인 차별 해소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2023년도 연방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라고 맥도널은 설명했습니다. 맥도널은 2023년 대법원 판례 이후로 변화하는 법적 여건과 다른 기업들의 조치를 감안해 정책을 재검토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작년에는 유통업체인 월마트와 농기계업체인 잔디어 그리고 오토바이 업체인 할리 데이비슨 등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즉 DEI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맥도널은 고위 직급 수준에서 다양성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공급업체가 다양성 훈련을 개발토록 하고 직급별로 소수자 집단에 속한 임직원의 수를 늘리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외부 설문조사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맥도널은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 직원의 직장 내 포용성을 추정하는 휴먼 라이츠 캠페인의 연례 설문조사를 일컫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체인 포드와 주택 자재 소매업체인 로우스 등은 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기업들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서 AP통신은 변화하는 정치 환경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면서 이달 20일 취임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DEI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여온 점을 거론했습니다. 작년 11월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782억 달러로 전월 대비 46억 달러 증가했다고 상무부가 밝혔습니다. 적자폭은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보단 다소 적었습니다. 수출이 2,734억 달러로 전월 대비 71억 달러 늘었지만 수입이 3,516억 달러로 전월 대비 116억 달러 늘면서 무역 수지 적자 증가에 기여했습니다. 국가별 무역 적자폭은 중국, 유럽연합, 멕시코, 베트남 순이었습니다. 중국, 러시아 주도의 신흥경제국 연합체로 불리는 브릭스의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최대 규모 경제국으로 꼽히는 인도네시아가 합류했습니다. 올해 브릭스 의장국인 브라질의 루이스 아나시오 룰라 디시우바 장부는 지난 6일
외교부 성명을 통해서 인도네시아가 브릭스 정회원국으로 공식 가입한다며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사우스 협력 심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사우스는 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을 통칭합니다. 이로써 브릭스 정회원국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집트, 이티오피아, 이란,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까지 10개 나라로 늘어났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23년 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에서 기존 회원국으로부터 가입에 대한 지지를 받은 이후 지난해 10월 출범한 프라우보 스비안토 정부에서 가입 의향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브라질 정부는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보편 관세 공약 현실화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각국이 미국 없는 무역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록펠러 인터내셔널 회장이자 투자가 루치르 샤르마는 파이낸셜 타임즈 칼럼에서 10대 경제 트렌드를 짚으며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올해 상황이 트럼프 당선인에 의해 좌우될 것이란 전망은 많지만 세계는 단극 체제가 아니며 트럼프 당선인 한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산의 60% 관세를 부과하고 모든 수입품에 10에서 20%의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멕시코, 캐나다에 25% 관세를 물리고 중국에는 추가로 10% 관세를 매기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샤르마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공약이 일각의 관측대로 협상 전술이라면 각국이 이미 협상 테이블로 모이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 자리에 미국은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과 남미 공동시장 31개국이 지난달 자유무역 협정을 마무리하고 두 지역을 아우르는 거대 단일 시장 출범에 합의한 점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연방의회에서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공식 인증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에게 선거에서 패배했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 의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 12월 18일 선거인단 투표에서 전체 538명 중 312명을 확보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어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226표를 받았다라고도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어 트럼프 당선인이 제47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6일 자신의 공약인 보편 관세를 일부 핵심 품목에만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가짜 뉴스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워싱턴 포스트는 있지도 않은 이른바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나의 관세 정책이 축소될 것이라고 잘못 보도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보도는 잘못됐고 워싱턴 포스트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것은 가짜 뉴스의 또 다른 예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때 모든 수입품에 10% 내지 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 트럼프 당선인 측이 보편 관세를 미국의 국가 경제 안보에 핵심적이라고 여겨지는 특정 분야와 관련된 품목에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공약인 보편 관세와 관련해 일부 품목에만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지만 측근들 사이에서는 보편 관세를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당선인 측이 보편 관세를 미국의 국가 경제 안보의 핵심이라고 여겨지는 특정 분야에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렇게 보도한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워싱턴 포스트는 있지도 않은 가짜 뉴스를 잘못 보도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CNN은 트럼프 당선인의 무역 정책 관련 측근들이 선거 공약을 실제 정책으로 만들면서 보편적 관세를 추진하는 것은 맞지만 사적으로는 정치, 경제 현실에 맞게 관세 정책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10일로 예정된 포르노 배우 입막음 돈 사건에 선고를 연기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사건으로 작년 5월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에 따른 형량 선고는 계속 미뤄져 오다가 10일로 선고일이 잡힌 상태입니다.
1심 선고 연기 요청이 기각됨에 따라 10일로 예정대로 선고가 진행될 공산이 조금 더 커졌고 항고장은 접수됐지만 2심 법원은 항고 심리 기일을 아직 잡지 않은 상태입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이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사건 등에 대한 특검의 수사 보고서를 비공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 변호인들은 법무부와 법원에 잭 스미스 특검이 수사 보고서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당선인을 대선 불복 및 개표 방해 시도와 기물 문서 유출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지난해 대선 이후 기소를 포기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간섭으로 보고 재임 중인 대통령은 기소하지 않는 법무부 원칙에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다만 스미스 특검은 기소 포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수사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는 작성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취임하는 가운데 트럼프 2기 정부의 첫 주한 미국 대사로 재선 연방하원 출신의 한국계인 미셸 박스틸 전 하원의원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스틸 전 의원과 함께 앨리슨 후커 전 국가안보부 보좌관의 이름도 나오고 있고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대사를 지낸 전직 외교관 등도 하마평에 오르고 내리고 있어서 최종적으로 누가 닥점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미셸 박스틸 전 의원은 1975년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고 평범한 주부였지만 LA 폭동 사태를 계기로 한국계의 정계 진출 필요성을 절감하며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여기에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의장을 지낸 남편인 샨 스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정치권에 입문한 스틸 전 의원은 이 캘리포니아주 조세 형평국 선출위원과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을 역임했고 2021년부터 4년간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선거에서는 600여 표 차이로 석패해 낙선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직전인 지난해 10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서 스틸 전 의원에 대해 가족과 함께 공산주의세에서 탈출한 미국 우선주의 애국자라며 공식 지지한 바 있습니다. 또 친트럼프 인사인 마이크 존슨 현 하원의장과 케빈 메카시 전 하원의장 등 공화당 하원 전 전현직 지도부도 사적으로 트럼프 당선인에게 미셸 스틸 전 의원을 주한미국 대사로 추천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진보 정치 아이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있고 그리고 캐나다 쥐스탱 트레도 총리가 있습니다. 어제 결국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9년여 만에 진보 정치 아이콘에서 역대 캐나다 총리 중 가장 인기 없는 인물로 정치 경력을 마무리 짓게 됐습니다. 한때 큰 인기였던 40대 훈남 스타 정치인이었지만 고물가, 이민자 문제 등에서 정책 실패 등으로 국민의 피로감이 커진 탓이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의회에서 대선 승리를 최종적으로 공식 인증받는 날 사임 개요를 발표한 트루도 총리는 캐나다 사람들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트럼프 당선인의 조롱까지 받아왔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트루도 총리를 주지사라고 칭하기도 하면서 모욕을 안겨준 바 있는데 결국 사임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9년 넘게 캐나다를 이끈 트루도 총리의 결단은 나라 안팎 악재 속에서 나왔습니다. 고물가의 경제 위기, 이민 문제 등으로 민심이 흔들린 가운데 불신임 위기에 처하자 사퇴를 선택한 걸로 풀이됩니다. I intend to resign as party leader, as prime minister, after the party selects its next leader through a robust, nationwide, competitive process. 다만 결정적 방아쇠는 트럼프 당선인이 당겼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이 25% 관세 폭탄 위협을 내놓으면서 트루도 총리의 입지는 흔들렸습니다. 대책을 논의하겠다며 지난해 11월 트럼프 당선인을 찾아간 자리에선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는 등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캐나다 국민들의 자존심이 상한 가운데 최측근인 프릴랜드 전 부총리까지 의견 충돌로 사임하자 사퇴 여론에 불이 붙었습니다. And it has become obvious to me with the internal battles that I cannot be the one to carry the liberal standard into the next election. 트럼프
트럼프 당선인은 마지막까지 조롱을 이어갔습니다. 캐나다가 미국과 합병하면 관세는 사라지고 세금은 대폭 인하될 거다. 중국 선박 등의 위협에서도 안전해질 거라고 했습니다. 취임 전부터 관세 폭탄 위협의 후폭풍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취임 후에도 다른 동맹국들에게 전략적인 관세 압박을 이어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저는 다른 명문팀으로 이적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는데 결국 토트넘과 1년 계약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적설이 나오기도 했었지만 토트넘 쪽에서 봤을 때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봤을 때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 그냥 내주기 너무나 아깝잖아요. 네. 아직도 원하는 팀이 많다는 것 토트넘이 확인했기 때문에 구단과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로써 손흥민과 토트넘은 2026년까지 동행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골프 왕자 타이거 우즈가 지난해 5개 대회에 나서 컷 통과는 단 한 번밖에 하지 못했지만 PGA 투어 선수 영향력 프로그램인 PIP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PIP는 PGA 투어가 2021년도에 만든 선수 영향력 지수입니다. 성적과는 무관하게 인터넷 검색량과 또 글로벌 미디어 노출 정도, 소셜 미디어 언급 빈도수를 이 수치로 환산해서 순위를 정한 것입니다. 타이거 우즈는 2021년과 22년 1위를 차지했고 지난해에는 북아일랜드의 로리 맥켈로이 선수에 이어서 2위를 한 바 있습니다. (2025년 1월 7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